빵값이라든가 식료품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상황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당시 빵 한 개의 가격이 하루 일당 정도였어요. 하루 일을 해야 빵 한 조각 먹는 거였어요. 특히 이제 가정의 주부 여성들은 그냥 빵값, 반찬값 이런 데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배고파서 못 살겠다. 이제 시위에 나선 거예요.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식의 외치면서. 그 아낙네들이 막대기라든가 돌멩이라든가 도끼를 들고 파리시 시청으로 몰려갔던 겁니다. 시청 광장까지 모였다가 결국은 이 여성들이 베르사유 궁까지 쳐들어가요. Couleur du blé! Du pain et des droits! 궁까지 쳐들어가서 왕대 침실까지 쳐들어가요. 내부로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그리고 왕세자를 붙잡아요. 붙잡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파리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르사유는 다시 못 가는 거예요. 띨리 궁으로 가게 돼서 거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절대 왕권을 누리던 루이 16세나 마리 앙뚜아네트 그리고 그 왕족인데 그 왕족들이 이제 국민의 감시 아래 살게 된다.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람들이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는데 맞아.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맞아.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말한 케이크가 브리오슈라는 브리오셔. 그 말도 마리 앙뚜아네트가 했다라고 사람들은 그런 소문이 딱 돌았어요. 안 했을 거야. 안 했지. 할 수가 없지. 누구한테 그 말을 해, 심지어. 그 말은 이미 돌아다니던 말이에요. 장자크 루소의 고백록 제6권에 그 말이 나와요. 장자크 루소가 그 말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와인을 마실 때 그 사람들은 보통 바게트랑 같이 먹죠. 근데 바게트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루소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고백록 6권이 나왔을 때 마르 앙뚜아네트는 사실 그 당시에 9살 여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런 얘기를 말하자면 할 방도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또 여기에서 마지막 반전을 또 꾀합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권력도 잃고 거의 이제 갇혀 지내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소심했던 왕도 그렇고 그 가족은 이거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위협까지 느끼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한 가지 생각을 해냈어요. 바로 위협을 느끼는 파리를 탈출하자는 거예요. 맞아. 사실 루이 16세의 기세가 등등했을 때라면은 왕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고 나서는 아주 심약해진 루이 16세가 왕비의 말을 잘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목메디로 가자라고 제안을 했던 게 누구였을까요? 그 스웨덴 백작 페르센입니다. 이 페르센 백작이 누군가 하면은 만화 베르사유의 장미에 나왔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와 불륜 관계라고 소문까지 났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실제로 페르센 백작은 마지막까지 마리 앙뚜아네트를 성심성의껏 도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791년 6월 20일 밤에 루이 16세와 앙뚜아네트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자유를 찾아서 도주하기 시작했어요. 파리에서 한 동북쪽으로 한 325km 정도 떨어진 몽메디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 왕당파의 군대와 용병대가 혁명군을 진압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소한 실수들, 그다음에 이제 왕의 우유부단함 이런 것들이 자꾸 시간을 좀 늦추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사이에 국왕이 도주했다는 어떤 소문이 파리는 물론 프랑스 전역에서 다 퍼지게 돼 있어요. 왕가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다. 와. 그런데 이제 어떤 마을에 수상한 마차를 탄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바로 루이 16세와 마리 앙토네트 그리고 그 가족들이에요. 마차 밖에 다가온 호위대원이랑 인사를 하려고 루이 16세가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 호위대원이 마차 안에 있는 사람한테 너무도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라. 그걸 눈여겨본 사람이 우체국장이에요. 그 마을에. 우체국장이 그 얼굴을 봤더니 프랑스의 그 지폐, 아시냐 지폐 거기에 그 왕의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그걸 봤던 거예요. 그걸 한번 그 사진을 한번 집에 볼까요? 있는 얼굴이랑 똑같아서. 너무 잘 그렸나 보다. 얼마나 잘 그렸길래. 아 저렇게 생겼어요. 그 사람 보고 알아본다고요? 이게 어떻게 알아보죠? 아니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았지? 이게 이제 1791년에 아시냐 바로 이제 그 바렌느 도주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당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국민의회에서 이제 연락을 받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왕과 왕비 그리고 가족들을 체포해서 다시 파리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국민의회에서 이 가족들이 파리로 호송되어 오는데 침묵으로 그 사람들을 맞이해라.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루이 16세에게 반역죄를 물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마땅한 죄명이 없었어요. 무죄 석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도 많았어요. 왕을 퇴위시켰는데 무슨 또 이제 처형을 하느냐 이런 거죠. 바로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루이가 죽어야 프랑스가 삽니다. 라고 말하면서 루이 16세를 처형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공포 정치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입니다. 루이 16세를 재판하는 것, 그것은 혁명 자체를 비난하는 겁니다. 조국이 살아있어야 하므로 루이는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그래서 루이 16세는 1793년 1월 21일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던 겁니다. 아, 끔찍하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프랑스 혁명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나는 봐요. 그 당시에 유럽의 모든 나라가 왕국이에요. 왕국인데 그 왕국의 왕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이제 무섭겠죠. 유럽의 모든 나라가 그냥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죠. 이 모든 나라가 프랑스에 대해서 등을 돌린 거예요. 모든 나라가 프랑스에 대해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제 영국의 왕실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축하하는 자리에 그 사절단을 안 보내요. 왜? 왕가 입장에서 왕을 죽인 놈들이라는 거예요. 왕을 죽인 프랑스에 우리가 어떻게 거기다 축하 사절을 보내느냐 이런 거죠. 저 그림에 관련돼서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루이 16세가 기술 쪽에 조예가 있었대요. 그래서 저 단두대 사형 집행인한테 칼이 저렇게 똑바로 서 있으면 칼날이 잘 안 든다.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서 있어야 칼날이 잘 든다고 그걸 건의를 해서 그게 이렇게 고쳐졌거든요. 저 원래 반원형이었거든요. 반원형이었다가 자기가 만드는 거 좋아해서 그런데 이제 이 처형 장면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루이 16세가 처형당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손에 손수건을 들고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끔찍하니까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가리려고. 나도. 눈 가리게. 땡. 정답. 피 튈까봐 이렇게 막으려고. 아니에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말하자면 민간 속설 같은 것에 현혹되어 가지고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아주 그냥 좀 저열해질 수 있는가. 이익이요? 이익이 생겨요? 야, 근데 나중에 왕의 피 손수건 경매 붙이면 엄청 비쌀 것 같은데. 파비앙, 경매 붙이면 엄청 비쌀 것 같은데. 파비앙. 그 손수건에 그 루이 16세 피를 묻혀가기 위해서. 정답. 정답. 진짜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있으면은 영험한 힘이 뭐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의미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부름꾼을 시켜가지고 손수건을 거기다 적셔 갖고 와라.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루이 16세는 형장이 이슬이 돼서 사라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타겟은 누구였을까요? 마리. 그렇죠.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였어요. 그럼 그 다음에 타겟은 누구였을까요? 마리. 그렇죠.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였어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같은 해 1793년 10월 16일 단두대 앞으로 끌려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마리 안투아네트의 프랑스에서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전날에 머리가 갑자기 하얗게 져서 그런 말이 있어서 공포에 질려서. 그랬다는 말이 있죠. 너 마리 안투아네트 머리네? 그러면 머리가 좀 새치가 많이 생겼다. 내일 나는 중요한 시험이다. 그러면 너는 마리 안투아네트처럼 머리가 하얘지겠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리 앙뚜아네트는 한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어요.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이제 형장으로 끌려오는데 그때의 그림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이게 바로 말하자면은 자크 루이드 다비드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죠. 다비드는 너무 유명하죠. 자크 루이드 다비드. 그 다비드 상의 그 다비드가 아니라 다른 다비드? 그 화가가 이런 스케치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의 스케치인가 하면은 형장에 끌려갈 때 마차를 타고 거기 들어가죠. 창 속에서 보이는 그 모습을 스케치한 거예요. 되게 살 많이 빠진 모습이네. 늙어 보이네요, 갑자기. 여기를 보면은 이제 흰머리 이런 것들은 잘 이제 드러나지 않지만
머리카락이 저 다 잘렸죠. 머리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단두대 걸릴까 단두대 봐. 이제 잘라야 되니까. 아, 그 걸려서 안 잘릴까 봐. 단두대 목이 잘리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머리를 잘랐던 거예요. 마리아 앙뚜아네트는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평생을 혹평과 가짜 뉴스에 시달렸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지도 않은 온갖 죄목을 다 끌어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검사가 마리아 앙뚜아네트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기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영원히 가증스러울 이름이 역사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이들과 똑같이 루이 카페의 미망인인 마리 앙뚜아네트는 프랑스에 있던 기간에 프랑스 국민들의 천벌이자 흡혈귀였다. 적관을 통해서 프랑스를 전복하려 했던 반역행위, 재정 낭비, 정부의 부패를 물은 죄, 백성에 대한 기만, 그리고 왕을 타락하게 한 죄, 그리고 아들과의 근친상간. 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근친상간 혐의의 고발자가 이 혐의에 대해서 묻자 앙뚜아네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어머니에게 기소된 이 혐의에 관해서 답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여기 있는 모든 어머니에게 호소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재판장에 있던 모든 여성들이 마리 앙뚜아네트에 동조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소에 대한 증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의 아들이었어요. 왕세자였어요. 아들이 증언을 했다고요? 사주를 당한 거지. 그러니까 마리아 앙뚜아네트는 생애 마지막까지 가짜 뉴스에 시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전국 자유인 저널이라고 하는 신문에서 장문의 사설을 게재했어요. 그녀가 처형됨으로써 지구가 정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 앙뚜아네트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신의 집사와 하녀가 사망했을 때 그 아이들이 고아가 될까 봐 그 아이들을 입양했어요. 따뜻한 사람이었네. 진짜 전혀 몰랐네요. 그런 측면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런 죄목을 쓰고 마리아 앙뚜아네트는 처형을 당했던 거예요.